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비트코인 시장은 물론 투자 시장 전반에 외부 충격이 한번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나름의 이슈성 소식들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FOMC 회의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미 시장의 구체적인 가능 일정까지 전망되고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보다 더 촉각을 세워야 하는 이슈는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위기 이슈입니다. 중국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여서 중국판 리먼 사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산을 결정하게 될 1차 위기 시점은 9월 23일입니다. 워낙 후폭풍이 거셀 수 있는 이슈라서 중국 당국이 가만히 파산 상황을 바라볼 것 같진 않은데, 어떤 가능성들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내 $10,000 달성 가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요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관련 플랫폼들이 핫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소 당연하게 느껴지는 전망이기도 한 것 같은데, 4가지 근거를 제시한 전망 분석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플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 SEC 내부 관계자 멘트를 하면서 트위터로 말을 전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던 폭스 비즈니스의 진행자 찰스 가스파리노가 이번에는 뉴욕 포스트 오피니언을 통해서 꽤 그럴싸하게 미국의 규제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나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다소 어수선해 보이는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투자 금융시장에서 최대 변수로 급부상한 것은 단연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 헝다그룹 파산 이슈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355조 원에 달한 상황으로 전해졌는데, 9월 23일로 예정된 채권이자 8,530만 달러 지급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 중국판 리먼 사태, 이런 표현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은 최근 몇 주 사이에 2번 연속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시하기도 했는데, 9월 14일에는 자금 유동성 긴축 등으로 만기 채무와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져서 투자자와 채권사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크로스 디폴트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공시했습니다. 헝다그룹은 중국 280여 개의 도시에서 1,300여 개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고 직원만 20만 명이 넘는 곳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보니까 헝다그룹이 쓰러지면 채권사인 은행과 주택 구매자, 또 투자자 등 연쇄적인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헝다그룹이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서 개발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구매자와 투자자 수백 명이 중국 여러 도시에서 항의 시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80% 폭락했고 채권 액면 가격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심은 중국 당국이 개입해서 헝다그룹 회생에 관여할지, 최악의 경우 파산을 하게 될지, 파산을 한다면 후폭풍이 중국 내부적으로 제한될지, 이런 것들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에버그란데 사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미국 증시에 끼친 영향과 동등한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그룹의 채무 불이행이 전 세계적인 충격을 안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 시장이나 경제에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항다의 붕괴와 중국 부동산 회사들의 재정 문제가 미국 경제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고,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사이먼 메가담 역시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시장의 동요를 넘어서는 전 세계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국내 신용 문제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 둔화의 촉발제가 될 수 있는 이슈를 중국 당국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히 우세합니다.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곧 공산당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융 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분석의 핵심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강권 통치를 이어오고 있는 중국 정부의 스타일만 놓고 봐도 지금의 중요 국면에서 금융위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소 넌센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파산이 위기로 끝나든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파산이 현실화되더라도 비트코인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가 통화 확장 정책을 통해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돕는 과정을 진행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만약 파산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에 투자 시장 전반에 일시적인 충격이 올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비트코인 시장은 역시 단기적인 충격 이후에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시장이 관심을 받으면서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중국발 호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중국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면 단기 금리인 쉬보금리가 급격히 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 헝다의 위기가 갖는 리스크의 수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는 위기로 끝나든 실제 파산을 하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는 중국발 호재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립토 포테이토가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0만 달러에 도달하는 이유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많이 나왔던 것들인데 라운드업이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는 연말까지 석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지금보다 2배가량 높은 10만 달러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라면서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맥글론이 말한 역사적인 비트코인 거래 동향을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는데 맥글론이 제시한 차트를 보면 반감기 다음 해인 2013년과 2017년에 가격과 거래량이 높게 형성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비트코인 공급량 감소를 제시했는데 3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됐습니다. 먼저 반감기로 인한 공급 감소인데 2020년 반감기 이후에 블록당 비트코인 보상은 6.25BTC로 떨어졌습니다. 또 손실됐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이 300만 BTC로 추정되는데 이 역시 또 다른 공급 감소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폭락해도 계속 홀딩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함께 분석이 됐습니다. 마지막 요인으로는 투자 수요 증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일부는 홀딩을 약속한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대형 은행들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제공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립토 포테이토는 조던 벨포트나 톰 리 등 많은 전문가들이 10만 달러 전망을 내놓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10만 달러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10,000달러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크 데이비스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이 주요 펀더멘털 요소를 기반으로 10,000달러 이상으로 평가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데일리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라크 데이비스는 이더리움 1만 달러 전망과 이유에 대한 분석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로 이더가 5자리 숫자 가격에 도달하기 위해 190% 랠리를 보일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가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거래소 공급량 감소입니다. 그는 많은 이더 보유자가 디파이에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거나 NFT를 구매하기 위해 이더를 사용하고 있다. 공급 메커니즘이 있는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공급 위기가 심각한 방향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유출된 이더리움의 량이 새로운 최고치인 하루 12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라는 점도 근거로 꼽았는데, 이전에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더리움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유출됐을 때 이더 가격이 4주 만에 60% 이상 상승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시기는 4월 16일로 이후에 이더리움은 30일 동안 랠리를 펼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는 또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이더리움 공급의 87%가 3개월 이상 온체인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언급했는데,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은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거래 수수료 소각 같은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더 높은 가격을 기다리고 있는 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레이어2 프로토콜로 알려진 확장 솔루션의 확산이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더리움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결국 소각 이슈를 통해서 계속 이더리움이 사라지고 거래소에서 유출돼 스테이킹과 NFT 등 다른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동시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짚어봤던 것처럼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이더리움의 상승 전망을 내놓을 때 제시하는 근거는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1801년에 출간돼서 미국 일간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포스트가 이번에는 미국 SEC의 암호화폐 규제를 예리하게 비판한 오피니언 기사를 내놓아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가 쓴 건가 봤더니 최근 SEC 내부 관계자 멘트를 통해 XRP가 왜 증권으로 분류됐는지를 어설프게 밝혔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폭스 비즈니스의 진행자 찰스 가스파리노였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눈에 띕니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SEC가 제대로 하면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 지금 미국의 규제 방식은 중국 공산당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혁신의 발전을 넘기고 있는 것이라면서 산업을 죽일 수 있는 진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SEC를 콕 집어서 암호화폐 초기의 중요한 기술을 SEC가 냉소적 접근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상당히 무모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넷스케이프의 IPO 당시,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이 폭발하려던 그 시기에 범죄자들이 범죄의 장소로 인터넷을 활용했고 과대 광고는 넘쳐났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초기 산업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무조건 단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며 정작 혁신가를 보호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면서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 역시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라면서 해당 의혹들을 일일이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크립토 기업들이 미국의 다소 우악스러운 방식의 규제 이슈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하고 있고,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또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내에서도 투박한 관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오피니언 기사가 나왔습니다. 디센터의 오피니언 기사를 보면 개인적으로 마지막 문단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암호화폐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관련 규제를 만들었고 신고제를 시행했다. 투자자는 신고를 마친 업체를 선택할 수 있었다. 국내처럼 이용하는 거래소가 없어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은 없었다. 미국도 규제 방식을 보면 상황이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내 상황은 정말이지 투박하고 우악스러운 수준의 절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거래소 신고 이슈를 바라보면 투자자 보호는 없고 특정 거래소 보호만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반대로 특정 거래소들에 대한 냉대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 한 번쯤 씹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연휴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